흥청망청 소비시대의 끝, 이제는 믿을 곳이 정부의 자금줄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인상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앞두고 지금 하락해 있고 좀 관망세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영 재미없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테슬라가 일단 많이 빠지고 마이너스 8%, 와 반토막 가고 있고요. 뭐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글로벌 완성차 4, 5등 하는 큰 기업입니다. 여기도 6%, 루시드 리비안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반도체, PC, 스마트폰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빠졌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먼저 박살나 있는데 자동차까지도 옮겨오나, 소비 둔화가 본격 반영되나 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더 오래 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자동차 수명이 12.2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래요. 자동차 한 번 타면 12.2년 탄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승용차만 봤을 때는 13년 돌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면서 아무래도 신차가 좀 비싸니까 다들 중고차 사러 갔나 하고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폭락 중입니다. 중고차가 이번 달 들어서 전년 대비 14% 빠졌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이 빠진 기록입니다. 14% 빠졌고 지금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도 안 팔리고 신차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하긴 했습니다. 정말 흥청망청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런 추세로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 돈풀기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정말 수직 상승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꺾이면서 최고점 대비 15% 빠졌고요. 이제 중고차 가격이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21년 8월 가격. 근데도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여전히 비싸다. 고금리에 무슨 대출을 받을 여력이 어딨냐 이러면서 6개월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 카바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기업인데 파산 우려에 급락을 해가지고요. 여기 잘 보이시지도 않죠. 고점이 376달러였는데요. 지금 5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 수 있게 하는 유망 혁신 기업으로 되게 주목받아서 주가도 급등했고 월가에서도 주목받았던 이 기업이, 카바나라는 기업이 올해만 98% 빠졌대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게 떨어지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렇게 자동차 안 좋은 이슈들도 나오면서 목표 주가 1달러다 이런 우려 섞인 보고서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파산 절차 앞두고 채권단하고 자산 정리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신 분들이 이거 카바나 부도 내기 전에 미리 자산 정리 좀 하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자, 이런 소식에 더 우려가 된 거지. 진짜 파산하나 보다, 이거 끝이다, 이런 생각에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도 뭐 내년 말까지 일단은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침체가 오면 못 살아남고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잘 버티나 했던 럭셔리 분야의 전기차, 테슬라 대항마라 불렸던 루시드 모터도 이번 주에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었어요. 주가가 막 폭락했는데요. 가격 할인 발표한다. 그럼 뭐 테슬라나 루시드나 지금 전기차 안 팔리니까 할인해야지 할 수 있는데, 직원들한테 차 팔라고 막 압박을 한 이메일이 공개된 겁니다. 모든 주문 취소는 영업 실패다. 지금 고객들이 이 럭셔리 전기차 루시드 모터가 한 대 1억 5천 막 2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차도 늦게 오고 하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고소득층도 지갑을 좀 닫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취소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어떻게 막는지 막 매뉴얼을 보낸 거예요. 보니까 12번 가까이 전화 걸어서 설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영업사원분들한테 그럴 수 있긴 한데, 쭉 읽어보니까 막 24시간 내에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넣고 메일을 보내보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한번 전화를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보냈는데, 내부자라고 밝힌 익명의 직원이 이거 보니까 진짜 루시드 힘들어 보이나 보다, 오죽하면 직원들한테 이런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압박을 넣냐, 루시드 모터스의 컨셉인 럭셔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메일 내용이었다 라니까 이 소식이 막 밝혀지면서 주가가 더 흔들렸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스크가 저격을 하죠. 앨런 머스크가 루시드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러는 거 보니까, 할인 때리고 내부 직원들한테 압박하는 이메일 보내는 거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저격을 또 하는데, 사실 머스크가 얼마 전에도 루시드, 리비안 이런 전기차 기업들 잘못하면 못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는 저번에도 했었죠. 사실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머스크가 딴 얘기할 게 아닌 게, 저도 테슬라 주주지만 테슬라 주가도 만만치 않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걸 캡처를 해왔는데, 모델 3 900만 원, 1000만 원 이나 올해 말까지 인도됩니다, 전달 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인하해서 빨리 팔아야죠, 실적 방어하려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콧대 높던 테슬라도 미국서 할인 공세, 그 콧대 높던 테슬라 올해 가격 인상 소식만 제가 전달드렸거든요. 가격 인하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심하니까. 그리고 월가에서도 올해 인하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는 인하 전쟁이다, 반도체 PC가 아니고 자동차 재고떨이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테슬라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 전반에 불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였던 거 아시죠? 지금 세계 1등 부자인데 잠깐이지만 세계 1위 부자 타이틀도 내줬습니다. 머스크가 누구냐면 루이비통 회장, 정확히는 LVMH 그룹이죠. 그 안에 루이비통 브랜드가 있는 거니까 요 그룹을 거느리는 회장이 머스크를 잠깐이지만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LVMH 그룹 주가 거의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는 거 아시나요? 진짜 이 불황 침체에도 자동차는 안 사도 루이비통은 잘 팔리는 걸까요? 역시 불황에는 명품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또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을 잠깐 차지했고 그래도 지금 머스크가 2021년 9월 이후로 차지한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은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방어를 잘 해줘야겠죠. 주가가 더 빠지면 안 될 텐데요. 지금 일단 반토막 나서 잠깐 1위 자리를 내줬던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걱정하니까 머스크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연준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크로 환경이 너무 어렵다. 유럽 에너지, 중국 부동산, 그리고 미친 연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크레이지 페드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미친 연준이라고 직접 머스크가 언급했고 오늘도 지금 돌아오는 주에 연준 금리 인상 있잖아요. 이제 12월 14일 금리 인상이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인데 머스크가 경고를 또 했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진짜 하면 경기 침체가 증폭될 거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금리 이 상황에서 더 올리면 진짜 괜찮을까? 후폭풍이 1년 뒤에 올 텐데 괜찮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머스크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자동차 소식들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완성차 4위 수준 스텔란티스라고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의 크라이슬러랑 피아트, PSA, 푸조 이런 기업들이 합병한 기업이 스텔란티스입니다. 완성차 판매량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랑 맞먹어요. 4, 5위. 현대기아차가 5, 6위 정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이번 주에도 돌리고 있던 공장 무기한 중단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 1,300여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구체적으로 딱 찍은 건 아니지만 해고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미국 공장이 요거 지프, SUV 만드는 공장인데 이제 이런 거 생산 중단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공장도 중단하고 해고하고 여태까지는 빅테크, IT 이쪽이었는데 자동차도 이런 얘기들이 퍼져 나오면서 야 이거 좀 압박이 오겠다 내년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번에 애플도 완전 자율주행도 포기한다고 밝혔고 애플카도 출시를 대폭 연기해버리죠.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경기 안 좋을 거를 조금 직감한 거 아닌가. 지금 당장 돈 안 되는 사업은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애플도 위기에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특히 이 소비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자동차 기업들 주가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이슈가 하나가 유가였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름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진입했습니다. 고유가, 고인플레 시대가 이어진다 막 이러면서 유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하더니 정작 지금 유가가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났고요. 현재 71불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 우려는 침체 우려인 거죠. 소비 둔화. 자동차도 안 사는데 무슨 기름을 쓰겠니? 쉽게 말해서. 심지어 이번 주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봉쇄를 완화한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유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수요가 받쳐준다는 논리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그 움직임이겠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진입. 이번 주만 마이너스 11%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휘발유도 올해 마이너스 전환 진입했습니다. 어느새 조용하더니 고점에서 35% 빠지고요. 휘발유도 올해 마이너스 진입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여태까지는 논리가 뭐였냐면 휘발유가 너무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였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부담되니까 다들 지갑을 닫고 주말에 여행도 안 가고 소비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휘발유가 빠져도 지금 소비가 늘어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 자료지만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결국 금융위기 데자뷰처럼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니냐. 금융위기 직전에도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땐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그때도 파란색이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신용카드 흥청망청 쓰다가 저축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신용카드 소비액이 팍 꺾이면서 이제 침체에 진입을 했죠. 지금도 신용카드 사용 늘어나는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저축은 또 반대로 너무 급하게 내려가니까 야 이때처럼 지금 침체 앞둔 전형적인 흥청망청 하다가 갑자기 이제 꺾이는 신호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반복될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축률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 신용카드도 이 와중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경제는 경제의 70%가 민간의 소비, 우리 개인들의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자동차도 안 사고 핸드폰도 안 사고 컴퓨터도 안 사고 하면 소비가 죽으면 경제가 죽고 그게 침체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한 번씩 또 이것도 소개해드리는데 팬데믹 이후에 초과 저축이 늘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상 초과 저축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부의 대부분은 이 회색이 부자들입니다. 1순위 소득 계층 구간 5개로 나눴을 때 제일 부자, 제일 고소득층들의 소득이 많은 거지 지금 보시면 제일 하위 계층이나 하위에서 두 번째, 하위 세 번째 계층 분들의 초과 저축은 곧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 그래서 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월가 CEO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JP모건 CEO도 이번에 내용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소비가 10% 증가했는데 좋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강한 나라가 미국이 맞다. 근데 이거 오래 유지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가 모든 것을 잠식해서 초과 저축을 다 갉아먹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장은 카드 지출이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웰스파고 CEO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말을 했죠. 카드 꺾이는 건 명백하고 내년에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1, 2, 3, 4가 다 걱정되는 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가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화폐 환상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이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인플레 생각 안 하고 내 월급 오르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랐으니까 나 부자야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화폐 환상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 건 생각 못하고 제가 소비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른 건 생각도 못하고 나 이번에 월급 연봉 인상 얼마 됐으니까 나 돈 많아졌네 이러면서 속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는다. 이게 화폐 환상인데 여기 보고서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0인데 이제 이 회사가 임금을 7% 깎는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은 불공정하다고 한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가 상승률 0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7% 깎았다. 그러면 불공정하다 할 텐데 반대로 물가가 12% 올랐는데 회사가 연봉 5% 올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한대요. 여기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나는 7% 손해본 거거든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된 건데 화폐 환상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7%대잖아요. 근데 올해 연봉이 7%안 올랐으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데 한 5% 올려주면 연봉 많이 올랐네 이렇게 착각하면서 소비하면서 쓰는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우리잖아요. 딱 최근에 10년 동안 저금리에 저인플레 겪었잖아요. 물가가 크게 안 올랐던 세대일수록 화폐 환상 지수가 높대요. 여기 잘 속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도 내려오긴 하지만 임금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실질 소득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답이 요겁니다. 어차피 경제에서 주요하게 차지하는 소비는 내년에 꺾일 게 거의 명실상부하다면 기업들은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부터 주목하는 건 정부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지출. 정부가 돈 쓰는 곳, 정부 돈을 타서 실적 방어하자.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어디 돈 쓰는지 또 그 돈을 잘 타 쓰는 기업이 어디인지 보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미국 주식을 하니까 미국의 어떤 부서의 예산이 많고 늘어나는지 정리된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높은 게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분입니다. 국방부가 제일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이런 쪽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반도체 하는 상무부 이런 데도 많네요. 그래서 국방 관련 주식, 보건복지니까 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게 미국의 정부 주도로 투자를 받고 산업이 클 수 있는 당분간 민간 소비가 죽어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침체 방어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리포트가 나온 건데 상당히 공감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내년에 실적 가파르게 빠질 거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 좀 슬픈 얘기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있는 기업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산업은 그런 소비자들의 침체와 무관하게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방어가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돈줄은 역시나 미국 정부, 그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은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이 국방부죠. 이번 주에 마침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사상 최대, 기사로는 지상 최대 규모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에 빅테크가 참전을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4개 기업이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아마존, 마소, 구글, 오라클 4개가 골고루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한 10조에서 12조 원 규모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2028년까지 국방부에 쌓여있는 지금 막 종이 A4 용지로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클라우드화, 소위 말하는 현대화시키는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짜 사업입니까? 와, 이거는 내년에 침체 오더라도 이쪽 사업은 정부가 돈을 계속 줄 테니까 방어가 되겠죠. 전 세계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이고 2등이 마소, 3등 구글인데 셋 다 미국 국방부에서 밀어주는 거고 10위권 안에 있는 오라클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클라우드가 민간은 줄지만 정부 덕분에 방어를 좀 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방부의 펜타곤이 클라우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투하는 국방 예산도 있죠. 국방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평탄했거든요. 거의 는 게 없죠. 그거 보시죠. 거의 는 게 없는데 작년 올해부터 지금 엄청 늘었습니다. 10% 느는 거 통과됐거든요. 지금 결국은 미국의 하원 상원도 초당적으로 이건 안 싸워요. 서로 더 늘려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은 10%면 여러분 인플레보다도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또 소개해드렸지만 당분간은 방산 쪽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도 최소 3년에서 5년씩 다 맺어져 있어요. 가장 크게 미 국방부가 사주는 무기 중에 하나가 요거 하이마스라 그래서 트럭에다가 로켓포 실어가지고 기동성 좋게 이동하다가 포 쏘고 하는 무기인데 요게 또 반응이 좋나 봐요. 성능도 좋고 우크라이나가 엄청 좋아한답니다. 요거 로키드 마틴 거고 비슷하게 생긴 요 지대공 미사일 여기서 미사일 빠바박 나가는 건데 이거 레이시온 겁니다. 요런 구매가 대폭 확대 중입니다. 예산도 더 증액해줬어요. 더 팔라고 오래된 무기도 새로 교체해주고요. 그래서 국방 예산 평균 한 7% 이상 늘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향후 5년 동안 에이 연 7% 상승이 무슨 상승입니까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체가 이제 온다고 되니까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 역성장 앞두고 있는데 아니면 플랫하게 하는데 이제는 7% 10%만 해도 엄청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방산주가 오히려 침체 방어주고 성장주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익률도 빠방합니다. 마이너스가 없네요. 올해 방산주 중에. 그래서 지금 주가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고 방산주 ETF도 괜찮고 빠졌을 때 이거 저는 뭐 이제 배당 때문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이런 게 이제 쌀 때 사면은 배당률 한 3%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 있는데 또 빠졌을 때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단순히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방산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에서 늘어나는 게 또 우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전기차 당분간 힘들 것 같으니까 요즘 어디에 눈독 들이냐면요 군사 위성 머스크 하는 사업 중에 통신 위성 있잖아요. 스페이스X. 요거를 군사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스타실드. 아, 이름도 멋있네요. 민간용 위성 이름은 스타링크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로켓 기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머스크 야심이 지구를 둘러싼 민간 위성을 쫙 깔아가지고 인터넷 어디서든지 연결하겠다 하는 게 스타링크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로는 지금 당분간 좀 어렵다. 왜냐면 민간 침체가 올 텐데 인터넷 누가 지금 당장 하겠어요. 당장은 좀 어려우니까 야 이거 다음 돈줄은 국방부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 눈빛이 아주 딱 보이죠. 여기 새로운 돈줄이군 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사진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스타실드 해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아주 국방부에 있는 수신 안테나 위성 네트워크까지 다 국가 안보를 내가 담당할게 이러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스타실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현재 미국 정부 기관 중 최대 고객인 국방부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테슬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정부 돈 따내려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 주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다 그런 겁니다. 민간 출시는 다 미루고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민간 소비는 어차피 잠시 주춤할 테니 유례 없이 침체가 올 수 있으니 이쪽 다음 순위인 정부 지출을 가져가자. 이게 지금 다음 기업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 바이오, 헬스케어도 예산 엄청 늘립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ETF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고유가 이런 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에너지 이런 것도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저도 계속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있고 방산 얘기 나온 김에 또 한국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완전 초호황이에요. 방산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12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무기 수출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판 게 없는 것처럼 플랫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죽하면. 와 근데 최근 2년 동안 급증합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거든요. 폴란드가 아주 우리한테 막 무기 달라고 난리죠.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괜히 또 불똥 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최대 고객에 등극했습니다. 완전 한국은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우 전쟁 덕분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폴란드 대통령도 버선발로 마주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가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폴란드에 도착을 했답니다.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폴란드가 오죽
급했으면은 보통 무기 사면은 한 10% 준대요.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1년 있다가 중간 금액 좀 치르고 다 주면 치르고 이런 식인데 빨리 달라고 30% 선지급. 야, 이런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 폴란드한테 원하는 시기에 무기 줄 수 있는 나라는 당시 한국뿐이었다. 앞으로 더 사겠다,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한국 방산 업계에는 정말 호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한국에 무기 팔라고 방문하는 나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한국하고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까지 발표했거든요.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외교 단계라네요. 이렇게 협상을 한 게 거의 뭐 동맹 수준의 엄청 높은 단계의 외교 위치를 구축하면서 무기 팔라고 러시아 무기 사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산 좀 사겠다 이러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보면 한국이 한 8위 정도 돼요. 한국도 무기 수출 되게 큰데 요게 올해 수출 반영되면 순위가 많이 오를 것 같고 지금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4위까지. 야, 4위면 거의 중국인데 미국이 역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고요. 방산 수출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인데 지금 8위에서 몇 위까지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지정학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땐 7% 연간 쭉쭉 늘어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플레 이기는 투자인 거죠. 이게 국방 분야에 투자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도 미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고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산업의 업황은 좀 안 좋긴 한데 길게 봤을 때요. 지금 이번 주에도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 발표를 했죠.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고 여기 TSMC 회장인데 두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사진에 포착을 잘한 것 같은데 엄청 고마운 느낌이 들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팀 쿡도 이번에 TSMC 공장 장비 반입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행사장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 대놓고 밀어주는 느낌 칭찬을 너무 해가지고 이 기업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러면서 용비 어천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막 찬사를 해요. 고맙다 이러면서 미국에 공장 지어주니까 AMD, 엔비디아 CEO도 찬사를 하고 미국 정부랑 기업들 입장에서 땡큐죠. 반도체 공장 지어주니까.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또 발표된 거 보니까 공교롭게도 TSMC가 슬픈 얘기지만 삼성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1등이고 점유율이 53에서 56으로 늘어났고 2등 삼성은 16에서 15로도 내려갔습니다. 이게 애플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플이 밀어주니까 저렇게 되면 더 밀어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삼성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중국이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대만 TSMC가 미국의 US SMC가 됐다 비꼬더라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미국 손잡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노예가 됐다 대만이 TSMC가 아니다 US SMC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격을 날렸는데 TSMC한테 손해다 결국에는 너네들 후회할 거다. 미국한테 기술 다 퍼주고 나중에 어쩌려 그러냐. 근데 실제로 TSMC도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원래는 미국에 공장 안 짓는다고 TSMC가 말했습니다. 기술 뺏기고 인건비도 비싸서 비효율적이다. 가격이 안 맞는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이 워낙 압박을 거세게 하고 보조금 준다라는 명분도 있고 하니까 갔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짓는 게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암흑기다. 이제 시작이다. 공급망 분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TSMC 너네가 부메랑 맞을 거다. 역풍이다.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정부 주도로 반도체도 밀어준다는 거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도체 ETF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고점에서는 30% 빠져 있고 최근에는 약간 반등하고 관망세 영상 보시는 주에 금리 인상 발표 있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 재미가 너무 없죠. 변동성이 아예 없습니다. 조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경기 침체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길게 본다면 또 30%에서 50% 사이 빠지는 이런 구간은 또 모아가는 구간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ETF도 보여드리면 방산 ETF라든지 헬스케어 ETF 또 아까 소개해드린 반도체 ETF도 있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CPI, 물가랑 금리 인상 그리고 점도표라는 게 공개되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계감이 하락했는데 돌아오는 주에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표시를 막 정신없이 해오긴 했는데 S&P 500 지수가 1년 내내 하락 중입니다. 4,800을 고점으로 찍고 4,600, 4,300, 4,100 지금 여기 3,90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산탈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거나 하면 또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은 어려운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모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돌아오는 주 캘린더는 역시 물가 둔화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13일날 화요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예상은 7.3%이고요. 그리고 14일날 연준 FOMC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있고 새벽 3시쯤인가요? 새벽에 연준 의장 기자회견 있습니다. 빅스텝 예정돼 있습니다. 4.5%. 그래서 지금 제가 표 만들어 왔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번 주 13일날 발표되는 건 물가 예상 이렇습니다. 7.3보다 높으면 쇼크, 낮으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생상품 시장은 요거 서프라이즈면 주가 3% 오를 거다 베팅, 쇼크 나면 마이너스 3% 빠질 거다 베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베팅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예측하는 건 무의미한데 일단 물가는 피크를 찍은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내려가냐가 속도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이번 주 이제 FOMC 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점도표라는 게 공개됩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 19명이 점을 찍습니다. 향후 전망 기억나시죠? 한 번씩 공개하는데요. 야, 여러분들 6월 달에 점 찍은 거에서는 올해 최종금리가 3.8로 예상했어요.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이미 4가 넘어갔잖아요. 틀렸고 9월 달에 공개된 건 4.6. 거의 근접하네요. 올해 연말 결국 4.5로 끝날 테니까 빅스텝 하면 지금 4%고 이번 주 0.5%포인트 50bp 올리면 4.5니까 거의 근접한데, 이제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금리 전망이 나오겠죠? 연준 위원들의 전망에 따라서 또 증시가 막 해석을 비둘기로 하고 매파로 하고 왈가왈부하면서 변동성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5%는 넘지 않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정말 파월이 배신으로 매파적으로 뭐 이렇게 5% 이상 점을 막 찍어 놓으면은 시장에 또 이제 쇼크를 먹겠죠. 그래서 그 전날 나오는 물가 지표도 중요하겠습니다. 잘 잡혀야지 최종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아바타2 개봉합니다. 한국이 14일 개봉, 미국 포함 전 세계가 16일. 크리스마스 날은 티켓도 없대요. 암표로 팔린다던데 그와 걸맞지 않게 디즈니 주가는 폭락 중이고 반토막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디즈니 요즘 개봉하는 것마다 잘 안 된대요. 애니메이션도 잘 안 되고 영화도 재미도 없고 한데 아바타가 좀 살려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이렇게 있는 캘린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배당락의 캘린더 있습니다. 요런 표시된 날짜 전날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SMC 갖고 있기 때문에 14일날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배당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다이어리 연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23년 맞이 23% 할인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기록하면서 내년에도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